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월 15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지수 동반 상승 출발 그리고 엇갈리는 모습 내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판 들어서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폭을 더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1.58% 상승. 어제 4,700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너무 무서워요. 지금 4,797포인트, 4,800까지 3포인트도 남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좀 그나마 기분 좋은 건 오늘 코스닥도 올라갔습니다. 얼마 만에 같이 올라간 건지 코스닥 오늘 0.95% 상승, 951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어제 이 서로 편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숙제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서도 러셀 2000 지수가 상승했었잖아요. 네. 이제는 좀 코스닥의 시간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그 덕분에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을 조금 샀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징적인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김유민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이제 4,8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장중 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정말 대망의 코스피 5,000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환율이 오르고 국제적인 이슈가 많아도 혼자 꿋꿋하게 강세장을 이어나가서 갈라파고스 코스피장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지수 보시면 코스피 오늘 1.58% 마지막에 크게 오르며 4,797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0.95% 1% 가깝게 오르며 950선 뚫었습니다. 951선에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개인은 갈수록 덜어내면서 오늘 1조 8천억 원 넘게 더는 모습 보였고요. 기관은 갈수록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1조 2천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3,300억 원, 3,344억 원 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담았는데 오늘은 외국인 홀로 사자 포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2,679억 원 담았고 기관은 3억 원 소폭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은 2,526억 원 순매도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대형주들 움직임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반도체주 오전에는 약했습니다. 트럼프가 15일부터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반도체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시하면서인데요. 그런데 조금 전 3시에 TSMC가 오늘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막판에 힘을 많이 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57% 오르며 14만 3,900원에 종가 형성했고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는 하락하다가 0.94% 오르며 75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도 나란히 신고가 경신하며 오늘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주도 업종이 하루 만에 바뀌는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원전이었다면 또 오늘은 조선과 방산으로 숨가쁘게 이동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오늘 2.6% 상승하며 마감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9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위권에 기아가 또 새롭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기아도 최고가 새로 썼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의 17%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오른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13.07%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주며 주가가 껑충 뛰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 산업용 로봇 수주도 많이 가져갔고 또 한국천문연구원의 테스트 관측소 구축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실제 운용을 앞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트리거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로봇주들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 잠시 후에 특징 섹터에서 종목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어제장에서는 파랗게 질렸는데 오늘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주가 보시면 비만약 관련주들인 삼천당 제약,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특히 많이 올랐는데 글로벌 비만약 시장에서 먹는 비만약 경쟁이 벌어지면서입니다. 정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까요? 일라이릴리는 하루 $5에 먹을 수 있는 비만약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보노디스크는 한국 기업과의 M&A 기회를 언급하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 모멘텀을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섹터들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 시총 순위권에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 덩달아 함께 오른 로봇주들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CES 2026 모멘텀으로 피지컬 AI 기대감은 안고 가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 오늘 삼성그룹, LG그룹이 미국 AI 로봇 기업인 스킬드 AI에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로봇준의 경쟁에 참여하자 로봇준은 꾸준히 주목받고 있고요. 또 오늘 이 안에서도 가장 강했던 건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30% 가깝게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또 기아 등 3,000개 고객사를 보유한 한양 로보틱스를 이 나우 로보틱스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오늘 급등세 보여줬고 또 로봇 액추에이터도 최근 주목받고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도 부품을 공급한 로보티즈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PIM도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편입 기대감으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에만 10% 넘게 오른 섹터, 증권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뜨거워지면서 말 그대로 불장을 보이고 있죠. 은행주들은 부진하지만 증권주들은 확실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다음 주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도 상승 탄력을 함께 더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신영증권과 구국증권 오늘 6%대, 7%대 상승세입니다. 한화투자증권도 어제 인적 분할 호재 가져가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470원대 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감 들어서는 7원 80전 내리며 1,469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베센트가 원화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발언한 이후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12원가량 내린 1,465원에 개장했는데요. 장중에 상승세 이어가다가 그래도 장 마감 들어서는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 인사이트에서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세부터 원화에 대한 구두 개입, 그리고 기업들의 수주 등 다양한 소식이 있었던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떤 흐름 보였는지 정리하고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박희진 본부장,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 상승세가 일단 대단하긴 합니다. 이게 저점에서 10거래일 연속 상승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기록 경신하면서 10거래일 맞아요. 연속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하거든요. 네. 박희진 본부장님, 네. 사실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 매도세도 상당했었잖아요. 1조 8천억대 네. 네, 물량 정리를 좀 했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뭐 대형주 탑2가 좀 올라주면서 시장을 더 끌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올해를 뭐 너무 이르긴 합니다만 돌이켜 봤을 때 첫째 주랑 둘째 주가 조금 방향성이 나뉘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둘째 주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200이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흐름이 왜 나타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반도체라든지 대형주 그리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자사주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지주 이런 업종들이 주도하는 흐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성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사실 반도체 업종이 지금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산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멘텀이나 이벤트들을 계속적으로 와칭하면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코스피 새삼 좀 놀란 게 10일 연속 올랐는데 이 10일이 그냥 10일이 아니고 1월 2일 새해 시작하고 저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고 봤거든요. 올해 코스피는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갔던 건데 무엇보다 일단 코스닥이 오늘 올라서 더 기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길건 대표님, 네. 코스닥이 모처럼 움직인다라는 것, 오늘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까? 저한테 극단적인 질문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지수 자체가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조금 집중이 되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조금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로 올 때가 됐는데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대부분 생각들을 하고 계셨고 오늘은 그래도 시장에 그 코스닥 상위 딱 10종목 지금 11종목이네요 보니까 네. 11종목이 빨간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이제 이어질까라는 게 사실은 의문이긴 한데 최근에 우선은 한국 증시가 올해 1월 들어서 나쁘다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1월 말 2월 넘어갈 때쯤 되면 항상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실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전 4분기 실적 안 좋다라고 얘기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 훈풍은 이어질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곧 5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방금 전에 그 앵커님이 얘기하실 때 목소리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 같은 개미들한테는 살짝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무섭다. 무서워요. 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코스닥으로 이게 사실은 수급이 넘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쁘진 않고요.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번 주에 원래 JP모건 헬스케어잖아요. 그러면 원래 바이오 섹터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좀 늦어요. 네, 지금 왜 이렇게 늦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뭐 반도체, 최근에 조선, 방산 이쪽에 이제 수급이 조금 더 오면서 아직까지 바이오 쪽으로 조금 수급이 퍼지지 않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이게 내일 코스닥이 괜찮고 네. 바이오 섹터가 조금 올랐다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는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2개 정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그 중심에 바이오가 있어야 된다. 있어줘야 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 다른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 건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의 훈풍을 야. 현대차가 쭉 가져가던 거를 이제 바톤 터치 받아서 또 다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스닥이 더 가려면 바이오가 더 가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일과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급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아요. 하지만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하고 있는데 바이오 섹터에 크게 나쁜 건 전혀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되려 이제 좋다면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네. 다음 주까지는 긍정적일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받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 저는 또 궁금한 건 환율입니다. 베센트 장관 발언이 있어서 조금 달러원 환율 진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장중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진정된다라는 생각 갖기는 좀 힘들었던 모습이었는데 박희진 본부장님, 저 지금 환율 이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모르겠어요. 너무 계속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환율은 계속해서 시장에 리스크가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들어오기 직전까지 환율을 봤을 때 사실 말씀하신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워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고민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원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장 마감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빠져서 끝났는데 사실 정부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환율을 봤을 때 수출 기업 중심의 국가라는 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뭐 외국인 수급 이런 부분을 제외했을 때 실적상에서 플러스 요인은 분명히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면은 물론 지금 한 1,470원대 언저리 수준에서의 그 환율 자체는 부담인 건 분명히 맞을 거고요. 사실 저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1,440원대 다시 한번 내려가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좁은 박스권 흐름은 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들, 환율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방송하기 전에 바로 나왔던 뉴스가 네이버 관련 뉴스들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독자 AI 1차 평가에서 국가대표 AI. 네, 국가대표 AI 네이버와 NC가 탈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버 주가가 좀 크게 내렸던 모습들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다. 자, 길건우 대표님, 네. 네이버는 사실 AI가 그래도 좀 믿을 구석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봤었는데 이 그것밖에 뉴스.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더?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왜냐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AI 이야기가 항상 나올 때마다 우리에겐 네이버가 있다 이거였거든요. 왜냐면 어찌됐건 유저 수도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검색 시장에서 거의 혼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야 한국어 관련된 걸로 이걸 이렇게 못해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탈락하면서 조금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NC는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5파전에서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그다음에 NC, 그다음에 SK텔레콤, LG, 그다음에 업스테이지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차는 사실은 다 생각했을 겁니다. NC와 업스테이지 네,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이버 떨어지니까 충격, 반대로 업스테이지 나오면 올라갔어. 이거 뭐지? 네, 이게 비상장사니까 그게 더 아쉬워. 그쵸. 네. 관련 투자 관련 이슈 종목들이 아마 내일 시장에서 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관심이 조금 집중이 돼 있었는데 그쵸. 이거에 따라서 향방이 엇갈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1차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개에서 또 결론은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니까 이 구간에서는 사실은 이게 효과가 굉장히 길게 갈 거냐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움직일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네이버가 내일이랑 다음 주 중에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 빌미라고 하나요? 네, 빌미를 조금 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수급이 별로 안 오고 있었는데 안 좋은 얘기까지 탁 던져주니까 사실은 조금 더 하방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아까 업스테이지 그다음에 LG 관련 최우수가 지금 LG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오늘 지금 제가 방금 보니까 LG는 조금 적게 움직였고요. 업스테이지 관련주들은 조금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가벼우니까 또. 가벼우니까.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아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가벼운 게 많이 움직일 거고요. 네. 다만 다음 주로 넘어가면 LG가 되려. 네, 무거운 대신에. LG 혹시나 이게 네. 오늘 다 섞여 있어가지고 맞아요.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릴 수 오늘 좀 지주사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세요? 그러면 딱 들고 지주사가 오죠. 더 또. 매력이 있을까요? 전자가 나을까요? 좀 애매하네요. 또. 네. 애매한데 LG 너무 안 움직여요. LG 전자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전자가? 이유인즉슨 지금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쪽으로도 사실은 모멘텀은 있는데 조금 약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AI가 조금 더 붙으면 되려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지주사보다는 LG 전자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오늘 그 국가대표 AI 1차에서 네이버 AI와 NC AI가 떨어졌다. 그리고 LG가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기준이 독자성 기준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네이버 AI가 충족하지 못했다. 워낙에 또 하이퍼클로버 X 냈을 때도 중국 쪽과 좀 여기가 좀 연관돼서 기술력을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현재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 이야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또 트럼프 때문에 이거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지만 역시 반도체 투톱은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AI와 컴퓨팅 목적 외 수입 반도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H200, 중국으로 가는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하되 판매액의 25%를 미국에 환수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본부장님,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 앞두고 네. 트럼프가 내세운 건데 이걸 현재 중국을 좀 겨냥한 조치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네네. 뭐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맞을 거고요. 예. 중국과 지금 현재 미국이
사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슈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이제 돌이켜 보게 되면 엔비디아 수출 금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H100이라든지 H200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입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앵커분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내 기업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국내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좀 봐야 되는데 물론 관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쯤에서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메모리 업황이라든지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저희가 방향성을 좀 더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말씀을 아까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2주 정도 됐잖아요. 보게 되면은 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1주 정도는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나타나다가 한 1주 정도는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도 보게 되면 코스피 수익률을 훨씬 더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자와 닉스가 지금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권사 분들의 애널리스트들 숫자를 보게 되면은 이미 올해 연간으로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한 100조 원 정도 수준의 이익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들이 100조 원까지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길건 대표님 오늘 이 이슈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뭔가 저는 근데 뭐 관세다 해가지고 또 작년에 이 노이로제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좀 무서웠었는데 개장할 때만 해도 근데 생각보다 반도체 투톱은 되게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 말이 무섭지 반도체 업황 워낙 좋으니까 여기에 좀 영향이 없다, 크랙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조금 더 컸다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투톱이 잘 가는 거는 HBM이 잘 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레거시 쪽에 대한 실적이 워낙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조금 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금 달랐어요. 차별화됐죠 좀?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가 나오든 말든 어찌됐건 레거시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도 선방했고요. 그럼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14만 원대는 탁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HBM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항상 뭔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동조하는 거는 같은데 원래 기존 시장대로였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빠졌어야 되는데 또 지키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한국 반도체가 그래도 레거시 쪽에 대한 것들도 밸류를 이제 최근 들어서는 플러스하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H200을 원래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반대로 밀었단 말이에요. 야, 우리 뭐 하려면 좀 깐깐해.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또 고집 한번 하지 않았나. 야, 준다고 했는데도 니네가 이렇게 나온다고? 라고 하니까 조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그렇게 세게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관세 관련해서 사실은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그렇게 강한 행보를 안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간 선거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보다는 사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 노이즈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네. 조금 더 탄력이 낮았던 건 HBM4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HBM4로 가면서 로직 다이 이야기들 계속 나오던데 네. 그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작년에도 나왔어요. HBM3E가 사실 SK 하이닉스가 독식을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건 우리가 지더라도 4는 우리가 더 나아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았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원래 그 정도가 되면 4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니까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많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HBM4에 대한 제품을 정확하게 이제 숫자가 찍히는 건 아직인데 SK하이닉스는 이건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어찌됐건 4부터는 달라질 거야라는 게 지금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자꾸 손을 더 내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경쟁자가 생겨서 매출 성장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가 HBM4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이 의외로 퀄컴 거 또 받아오면서 빨리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연말에 저는 사실 구글 TPU가 또 한 축을 담당을 했잖아요. 네, 아주 기대되죠. 맞아요. 네. 기대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에이직이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한 번에 파운드리까지 다 맡길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크게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둘 중에 좋은 영향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크다.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들이 뭔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그래도 반도체 투톱이 양봉은 띄우긴 했지만 여기 여파는 좀 소부장이 크구나 해서 오늘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TSMC 실적 발표가 이 불안감을 많이 불식시킨 것 같습니다. TSMC 실적 나온 거 방금 전에 나왔는데 이거 먼저 말씀드려 보자면 매출은 1조 500억 대만 달러, 컨센이 1조 300억 대만 달러였는데 또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5,057억 대만 달러. YOY로 봤을 때 35% 또 이익이 증가한 TSMC였습니다. 자, 이 뉴스와 함께 아마 본부장님 반도체주들은 다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이제 쉬는 건 끝났구나라고 좀 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게 TSMC 실적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직까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컨퍼런스 콜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사실 이미 지나간 실적보다는 향후에 어떤 전망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향후에 캐펙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앵커분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이제 1월 달 중순이 넘어가면서 실적 시즌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대형주라든지 개별 기업들로 봤을 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림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지금 요 아이디어에서 지금 순간 들었던 생각이 엔비디아는 어쨌거나 정치적 리스크가 좀 계속되고 있고 TSMC라고 하는 제조 쪽은 지금 계속해서 신기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해 3분기에도 이미 한번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는데 한 개 분기 만에 또 실적을 기록을 새로 쓴 거다 보니까 혹시 이제는 좀 제조 측면이 더 많은 패권들 어떤 힘들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도체 요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우선순위들을 좀 조정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본부장님, 제가 지금 생각한 게 혹시 맞을까요? 반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어떤 네네. 순위 재분배. 저희가 해외 주식 미국 시장 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제 저희가 미국 주식 쪽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메모리 쪽 이제 레거시 메모리 쪽 업체들의 기업 주가가 훨씬 더 조금 더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좀 횡보하는 모습들 이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슈와는 별개로 또 갔던 건 길건우 대표님, 기판주들이 오늘 날아다녔습니다. 네. 이게 이 안에서 사실 우리가 좀 걱정이 됐던 거는 심택이 얼마 전에 한번 급락을 또 한 게 있어서 여기 간의 이익 성장이 좀 어려워졌나라고 좀 우려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소부장보다 기판주들은 강했습니다. 이게 좀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딱 저번 주에 이 질문 받았던 것 같아요. 반도체 잘 가는데 기판이 다 봐야 되냐? 목요일마다 기판이 뭐가 있네요. 그럼 뭐 있네요. 예. 그래갖고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뭘 봐야 되냐라는 거에서 사실은 이제 기판과 후공정 맞습니다. 단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전공정 단이 다 좋지는 않거든요. 캐펙스를 올리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그냥 수익성이 조금 더 좋은 소재주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기판도 사실은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요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마진율은 좋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에 그렇게 밸류를 측정하고 있는 게 이 기판주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판주가 조금 움직였고요. 또 그것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른 섹터 갈 때 기판주들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표적으로 후공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면 과거에 한미반도체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요즘에 한미반도체나 한화비전
네, 보시면은요. TC본더. 네, TC본더 쪽이요. 예, 대표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HBM 얘기하면 TC본더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얘가 대표주라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 보세요.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많이 오른 게 작년 하반기 때 주르륵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가 매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가냐 마냐는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까지 고점 대비해서 뭐 방금 심택 얘기했으니까 20% 아직은 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전고점까지는 모르겠지만 못해도 그 중턱 뭐 한 7, 8부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요즘에 대형주가 수급을 다 가져가 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소형주나 소재 부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이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보다는 차트 보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좀 최근에 빠졌던 심택이 더 매력적인가요? 왜냐하면 심택이 오히려 맞아요. 차트가 무너져서 네. 아 이게 이거 여기가 망가졌냐? 대세가 아닌가 보다.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가 낫겠다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올라가는 폭을 보자면 심택이 네. 더 매력적인 거예요? 가격적인 매력을 보자라고 하면 심택이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오. 방금 전에도 이제 차트 뭐 장비주랑 기판주랑 본다라고 하면 대덕전자에 대비해서도 저가 매력도도 충분하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차트가 깨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인 게 121선 아래는 안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60일 아래로 내려왔지만 조금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상태로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갈 수급이 당분간은 아마 다음 주 한 중반 정도까지는 소부장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기서 더 사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가 매력도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저는 탑은 심택이 되지 않을까. 와, 네. 알겠습니다. 심택, 요거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정말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번 주 내내 했어요. 그렇죠. 예. 사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어제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 이제는 슬슬 좀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고점 신호 이야기를 아니냐. 했는데 그런데 오늘도 또 저희 계속 로봇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길건우 대표님, 네. 로봇 너무너무 달리고 있어서 네.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죠. 올 수 근데 있죠. 계속해서 달리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언제 조정이 올 거다라는 거는 아직은 없는 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대감이 좀 부풀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손 흔드는 거 나오네요. 아틀라스가.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봇상 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찌됐건 이제 옵티머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평가들도 나오는 만큼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훈풍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인 걸 보면 다 로봇 모멘텀이거든요. 현대차도 그렇죠. 현대모비스도 그렇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지분 가지고 있는 글로비스도 또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물류 로봇을 또 재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그쪽에 대해서 또 숟가락을 얹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움직였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는데 의외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못 갔어요. 근래 들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키 맞추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좀 더 가냐 마냐를 이제 시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조금씩 야 요거 조금 더 가냐 저거 그러니까요. 조금 더 가냐 하는 게 저는 한 일주일 예. 정도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저희가 수익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한 현재 쭉 보유해서 한 달 뒤에 수익률을 보는 거랑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차익 실현해서 수익률을 보는 거를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차익 실현하시고 그걸로 또 다른 섹터를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을 챙기기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로봇 섹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게 한 번은 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못해도 실적 시즌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는 관심이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조금 빠질 때 또 다시
네, 한 2월 말 정도 되겠네요. 명절 지나고 나서. 네. 그때를 또 다시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어제 매일 지금 로봇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이야기와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과도하게 올라갈 때보다는 잠시 또 쉬어갈 때 실적 시즌이 아마 그때일 것 같은데 실적 시즌 쯤에 한번 담아보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를 기다려보는 건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자산 운용 관점에서 지금 로봇 섹터 자체를 좀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좀 네.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로봇주의 랠리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혹시? 뭐 이게 저희가 로봇주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또 가지고 미래 성장 가치를 당겨서 이제 주가에 맞습니다.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말씀 주시대로 이제 구간별에 있어서 등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뭐 양자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일부 이제 아직까지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EPS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구간별로의 이제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미래 가치 이번 CES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로봇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나왔던 이슈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어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길건호 대표님 오늘 사실 로봇주들이 평소처럼 올라간 거면은 네. 좀 너무 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멘트를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 근데 마지막에 제가 오늘 수급을 좀 늦게 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 외국인 수급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외국인이 오늘 제일 많이 산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네. 로보티즈, 한국 PIM. 로봇주들이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로봇주들을 많이 안 샀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이 이 가격에도 산다라는 거는 좀 더 길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다들 우상향은 맞는 거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은 뭐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5일 정도 최근에 팔았고 오늘 조금 이제 산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그래 한국에 로봇도 있어. 라는 관점을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산 거는 사실은 원전 관련 쪽을 더 많이 사기는 했어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순매수 상위를 본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로봇이 1번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1번인가요? 예,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를 외국인이 오늘 1,475원. 잘 제일 많이 샀습니다. 네, 그럼 어찌됐건 이제 방향성은 좋게 보고 있다. 근데 네. 원전도 좋아요. 원전도 좋아요.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고점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터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로봇이 사실은 막 두 자릿수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까 휴림도 그랬죠. 다른 몇몇 종목들이 그랬는데 원래 요 정도면 사실 과열 구간이라고 말이 나올 때예요. 그러면 차익 실현은 항상 대비는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기상으로 사실은 저희가 그 매일매일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벤트가 이번 주는 어찌 됐건 뭐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 대한 이벤트가 아직 남아 있는데 아직 안 나왔다라고 얘기했고요. 맞아요. 그러면 안 이제 나왔어요. 다음 주에 아마 시장에서 조금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월 말인 건데 월 말이면 또 실적 시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명절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2월 말로 이제 시장이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은 조금 정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방향성은 문제는 없지만 아까 본부장님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요. 방향성은 문제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구간과 횡보하는 구간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방향성 자체 긍정적 하지만 중간중간 나오게 되는 요 조정들 있을 수 있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좋은 섹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제는 원전이었고 오늘은 또 조선이 튀었습니다. 정말 순환매가 숨가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주 소식들 더해지면서 조선주들 오늘 달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길건 대표님, 근데 수주 소식은 있긴 한데 수주의 질 자체가 어떤지 저는 요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뭐 저가 수주 이야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정말 완벽한 호재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완벽한 호재는 맞죠. 왜냐하면 이제 저가 수주는 사실은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랑 조금 싸우다 보니까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적자가 굉장히 이제 길게 지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 구간이 LNG선을 수주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사실은 LNG선 수주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조선주의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방산이었습니다. MRO, 뭐 군함, 잠수함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랐고요. 올해부터는 아마 작년 말부터 많은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올해는 수주가 좋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LNG 관련 선만 해도 뭐 못해도 한 100쪽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격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수주 받은 게 12월부터 쭉 본다라고 하면 다 괜찮은 거예요. 비싼 것만 받았어요. 뭐 암모니아선 받았죠, VLCC 받았죠. 현대중공업도 비싼 거 맞아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싼 것들만 받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VLCC 선가만 보더라도 거의 한 3년치 중에 역대 최고입니다. 오늘 이게 5천억 원대 수주한 게 비싸긴 한가 봐요. 네, 비싼 겁니다. 그다음에 LNG 성과도 근 3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저희가 앞에서 잠깐 우려의 목소리로 환율 얘기했죠. 네, 근 3년 수치 중에서 환율도 최고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원가 빼고 매출과 그 선가와 환율만 계산하면 기본 환산 매출이 30%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원가적인 측면에서 이걸 조금 깎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반영하더라도 기존 대비해서 한 10% 이상은 매출이 늘어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섹터가 올 상반기 때는 그래도 안전한 수주 실적만 떠받쳐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괜찮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본부장님 올해는 여전히 뭐 실적 잘 나올 거다, 작년보다 더 잘 나올 거라고 조선은 현재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올해는 이제 결국에 앞서 얘기했듯 추가 수주가 얼마나 더 잘 나오는지가 중요한 건데 추가 수주에 대한 레인지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MRO도 있고 LNG 여전히 좋고 네. 이쪽에서 추가 수주 얼마나 나오느냐가 올해 키 포인트가 될까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조선주들이 조금 맥이 없었지 않나, 힘이 없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연초에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맞아요. 저희가 중간에 가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아마 이제 조선사들을 합쳐서 LNG 선 관련해서 저희가 보게 되면은 대략 한 30척 초반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아마 LNG 선에 대한 수주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이미 4척을 LNG 선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저희가 수주에 대한 흐름 자체가 뭐 환도 어쨌든 간 플러스 요인이라고 작용을 그렇죠.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거에 받았던 수주들보다는 고가, 결국엔 성과가 높은 선박에 대한 수주를 받고 있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아직 올해 연간에 대한 전망치들은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좋은 조선. 네네.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주사와 증권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어제 주 하나가 인적 분할을 단행하면서 지주사들까지 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상법 개정 기형에 보면요, 지주사들 상승 랠리가 생기면 이게 그래도 한 달은 거의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또 접근하기는 또 어려운 종목과 섹터다 보니까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길거원 대표님 보셨을 때 지주사들의 상승세 이번에도 좀 길어질 것 같으신가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엔 잠깐 반짝. 반짝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적당히 일주일. 일주일 코스. 일주일이지 코스 길어봤자 일주일 이유인즉슨 다른 데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 데가 없을 때는 그런 게 생기면 사실은 흐름이 조금 길게 가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 더 돈이 많이 간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상반기만 딱 볼까요? 주도 섹터 뭐 있을까요?라고 하면 너무 많아요. 반도체 있죠? 네, 방금 저희가 조선 얘기했죠. 실적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죠. 방산 요새 트럼프 때문에 더 잘 갑니다. 네. 그 수주 잔고 또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봇 들어왔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얘기하니까 바이오 섹터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스페이스X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주 얘기 계속 나옵니다. 벌써 6개예요. 그러니까 갈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법 기대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메인 이슈들도 있지만 이 지주사들보다는 사실은 다른 섹터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저는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지주사도 지주사지만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맞아요. 올라갈 수 있는 맞아요. 지주사들이 좀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지주사가 좀 있습니까? 이게 그것도 있지만 과거에 이제 이게 저희가 사실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재료가 좋아도 야 우리나라 지주사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 이쪽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다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가를 제대로 못 맞아요.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지주사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이슈가 되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다 로봇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네. 아니면 그 뭐라고 지분 관련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인적 분할 하나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슈가 되는 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하나가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삼성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의외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 아래 또 다른 종목들이나 네, 아니면 요새 이제 또 LG 아까 저희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그쵸. 것처럼 너무 관심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 아니면 작년 패턴처럼 다시 두산으로 갈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선택하는 거라서 뭐가 맞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고 네. 만약에 그래도 골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산? 물산밖에 없죠. 그렇죠. 네, 왜냐면 최근에 물산이 관심이 너무 없었어요. 지금 물산 여기 있어요. 네, 근데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수급이 갑자기 붙으면은 또 더 달라질 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안에서 넥스트 누구냐?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다른 애들보다는 의외로 얘가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도 네. 지주사도 지주사인데 증권주들도 지금 시장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증권주들도 함께 좀 오르는 모습 나타나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게 주식시장 오르니까 증권주 같이 간다. 여기서 끝났을 것 같긴 한데 자, 본부장님 근데 지금 증권주 안에서도 보면 자사주 좀 많이 보유한 종목들이 네네. 같이 가다 보니까 증권주 투자도 그냥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네. 요 상법 개정안 이슈랑 같이 맞물려서 같이 좀 챙겨보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는 증권주에 국한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모든 기업들이 금융. 자사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증권주 같은 경우에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때 정말 역대급 실적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희가 최근에 보게 되면 IMA 사업이라든지 발행어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별 기업단에서 실적으로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을 가지고 끌어올리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증권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자산운용이 있으시니까 ETF도 좀 많이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요? ETF도 당연히 수익이 날 거고요. 올해는 다만 엄청 났을 이제 거라고 ETF 같은 하던데요. 경우는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빠르게 다양한 섹터들 이야기 최대한 디테일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가올 중간 선거에 불안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잡기에 올인하며 기술주와 금융주가 약세 보인 건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09% 소폭 빠졌고요. 나스닥 1%, S&P 500 0.53% 빠졌습니다.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7% 상승했는데요. 9거래일 연속 S&P 500을 웃돌며 시장 전반에 순환매가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빅테크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H200 대중수출 이슈에 하락 마감했고요. 이 부분 종목 리포트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2%대 빠졌습니다. 그간 잘 나가던 알파벳은 그나마 조금 빠졌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가 퍼스널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다는 소식에도 전반적인 빅테크 약세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 4% 넘게 빠졌습니다. 브로드컴의 소프트웨어가 이 중국으로부터 사용 중단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메타와 테슬라도 2%가량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간밤 실적을 발표한 주요 은행들도 일제히 약세 보였습니다. 웰스파고가 4.61% 급락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도 각각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좁은 박스권에 갇혀있던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도전이 가능할까요? 간밤 비트코인은 9만 7천 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소폭 내려와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9만 6,489달러, 지금 오후 4시 기준으로도 9만 6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으로 비트코인은 강세 신호로 간주하는 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며 상대적 강세를 입증했습니다. 오늘 귀금속 시장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의 갈등,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이 매력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은 신고가를 새로 쓰고 다시 소폭 내려와 트로이 온스당 4,591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은 가격 오늘 7% 넘게 뛰는 등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지금은 4% 넘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구리도 크게 오른 후 1%대 빠졌습니다.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미국이 드디어 엔비디아의 H200 칩 수출 제한을 풀었습니다. 미 상무부 BIS는 이 엔비디아의 H200 AI 칩, 이 H200에 대해 기존의 거부 추정 원칙에서 사례별 심사 원칙으로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는데요. 미국 내 공급 물량이 충분해야 하고 분사용 활용은 금지된다는 전제가 달렸습니다. 살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팔 사람만 신난 걸까요? 중국의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사실상 수입 통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 기술 기업들은 지난달 개당 2만 7천 달러, 우리 돈 4천만 원에 달하는 H200 칩을 200만 개 넘게 주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수입 통제가 기존 주문분까지 적용되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은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연구 개발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업적 사용은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방침으로 자국 산업 보호 성격이 짙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H200 칩 수입 제한 움직임이 오는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H200 칩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외교 협상 카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AI 칩 수입 협상 지렛대로 잘 활용할지 지켜보시죠. 해치아이는 중국은 여전히 대규모 AI 모델 학습에 뒤처져 있기에 H200 칩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자국 AI 칩을 개발 우선시하면서 이 기술 자립을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TSMC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시장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대폭 뛰어넘은 건데요. 순이익 5,057억 대만 달러로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고요. 이 증권사 컨센도 8%나 상회한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출은 1조 460억 대만 달러로 8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3나노미터 이하의 이 최첨단 공정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기술 갈등과 이 실적 결과가 맞물리며 시장 변동성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최근 대중 수출길이 열렸던 엔비디아가 다시 중국의 H200 칩 반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형 기술주들의 급락이 간밤 미 증시 지수 하락으로 이어진 듯 했습니다. 네, 간밤 실적을 발표한 은행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인 점도 지수 하락에 일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신용카드 이자율 제한으로 미국 금융주들이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게 투자 이론을 다룬 첫 인물이시죠. 오종태 오투파트너스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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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 저희 안재환 캐스터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나열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복잡게 투자 이론이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장은 복잡게 투자가 제일 필요한 시기가 맞죠? 뭐 두 분도 이제 지난 1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점점 이슈들이 많아지고 복잡하고 지금 진행하시면서도 이슈들을 이전에 내가 지금 경제를 다루는 사람인지 정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지 헛갈리시는 날들이 꽤 많으실 요즘 겁니다. 좀 글로벌 많습니다. 뉴스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분야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진 겹치는 부분이 많아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잡계 구조인 거죠. 여러 가지 모든 이슈들 그냥 단순히 이게 오른다 만다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오늘 저희가 좀 노하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 가지 좀 체크해보기 전에 일단 간밤 미증시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미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즘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약한 게 미국 증시인데 미국 증시가 연이어 하락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기분 나쁘고 조심스러운 모습인데 이틀 연속. 예, 반면에 어제 하루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그 공원 가시면 놀이터 가면 그네들이 다 있죠. 이 그네 모양으로 이렇게 장중에 빠졌다가 종가에는 올라오는 그러한 U자 모양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랫꼬리. 네, 네. 아랫꼬리가 안 달린 거죠. 만약에 아랫꼬리가 달렸으면 시장은 연이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종가 쪽에서 두드려 패는 방식의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지면 불안감이 상당히 커졌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장중 저점을 낮에 만들고 장이 끝날 때는 조금 되돌려놓고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근해나 유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최근 시장을 보시면 지난 연말에부터 가장 강한 자산은 은입니다. 맞아요. 은이 놀라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상승세를 지속하던 사이에도 증거금 관련된 정책이 변화하면서 그 부담감으로 변동성을 크게 겪었던 상황이 있을 그때도 U자 모형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시장이 어떠한 이슈 때문에 조정이나 약세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을 이겨내는 다른 이유나 수급이 있다라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어제 미국 시장은 그런 모습이어서 그렇게 크게 불안하게는 안 봤습니다. 크게 불안하진 않았다. 근데 3대 지수는 그런데 네. 또 3대 지수랑 다르게 러셀 2000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자금이 중소형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M7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M7과 M7이 아닌 493개 종목이겠죠. 네, 그 종목의 차트를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최근에 한 3일 전부터 M7이 더 성과가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3일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건 바로 트럼프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의 정책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간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제가 아니라 지금 선거는 가을에 진행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선거를 치르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전초전. 전초전이라고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M7 이야기가 나와서 대표님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 전망을 볼 때 많은 전문가들이 M7이 작년 M7하고는 좀 다를 거야. 이제 M7이란 말보다는 한 3나 4 정도로 줄을 수도 있어.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회사들이나 참여자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도 빈익빈 부익부의 형태, K자 경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작은 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지난 3년 동안 M7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썼었는데 그 7개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반적인 상황과 맞기 때문에 3, 4개라고 말하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뜨거운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 결국 H200을 어떻게 받을 거야 말 거야? 받을래 말래? 뭐 이렇게 좀 왔다 할래 갔다 말래.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결국엔 통관 금지 지시까지 했고 미국은 팔 수는 있다. 뭐 그중에 뭐 수입도 관세로 얻겠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중국 지금 이거 안 받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중국은 우리 두 분이나 저나 이제 한국 사람이면 동양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생각하는 방식은 몸은 동양인데 생각하는 방식은 서양식이거든요. 아, 우리 아메리칸인가요 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 두 구조가 섞여 있는 부분이 좋게 유리하게 작동할 때도 있고 유리하지 않게 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정서는 완전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또.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사실 미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낮아요. 예. 중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전략을 짜는지에 대해서 미국 사람의 관점으로 쳐다보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대표님은 그 좀 어떻게 보니까 보이십니까 좀? 그게 복잡계라는 방법인 거죠. 복잡계. 예. 동양의 고전을 혹시 몇 권이나 읽어보셨나요? 동양의 글쎄요. 고전을. 동양의 중국의 고전. 고전을 몇 권이나 읽어보셨나요? 일단은 생각나는 거는 뭐 삼국지. 저는 삼국지도 만화로밖에 예. 안 봤어서.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만나면 도대체 너희들은 왜 맨날 삼국지 얘기만 하니?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삼국지 말고는 접해본 게 없어서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행동들은 노자나 묵자 같은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가들이 했던 생각의 방식과 전략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늘 하던 5,000년 동안 하던 행동을 또 하고 있는데 그걸 미국의 관점이랑 서양의 관점으로만 쳐다보면서 헛갈려하는 나머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재밌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중첩적인 전략들을 많이 씁니다. 중첩적인 전략이요? 어떠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게 예스야 노냐가 아니라 예스이기도 하면서 노이기도 한 전략을 쓰는 것이죠. 중간선 탄다는 거죠, 뭐. 이 정책 자체에서도 음과 양 섞여 있는 중국 음양이 사람들이 꼭 섞여 음양을 있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또 설명하실 때 연구소에서는 칩을 받고 연구소가 아닌 곳에서는 칩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는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받는 받긴 것도 받는 아니고 받기도 건데 하고 안 안 받기도 받는 하는 거 거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전략을 겹쳐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서양 사람들은 뭐 받든지 아니면 말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한 생각하는 거죠. 이분법적 사고로 그렇죠. 접근하면 안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중국의 지금 현재 행동을 보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해주고 있는 부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고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은 무엇을 가지고 해서 그 두 개를 종합했을 때 중국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중국은 2025년까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세 전략을 안 취하고 있던 상황에서 25년 말부터 26년을 넘어오면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부분이 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과 전과 비슷한데라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 그 공존이라는 것을 잘 봐야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오늘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돌고 돌아서 결국 동맹국보다는 중국을 노린 조치다라는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앞으로의 리액션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기술 전쟁과 관련돼서는 미국이 어디 가서 싸울 상대도 없어요. 유럽이 AI 관련된 기술이 있지 안 않고 되죠. 네. 지금 남미랑도 지금 최근 뉴스들이 격해지고 이란과의 관련된 뉴스 플로우도 많아지지만 그곳 모든 곳에는 AI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방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술과 관련된 정책은 결국은 다 중국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 긴장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쓰는 도중에 하나에 나온 새로운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상황의 끝에 결국에 미국은 AI 공급망을 이제 정말 미국 본토로 다 끌어오겠다라는 이런 속내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중첩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점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점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100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시점은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시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차가 다른 부분에서 속도나 강도가 달라져요. 지금 미국이 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의 계획을 빨리 자국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시작돼서 이건 굉장히 긴 게임이야 라는 부분에서의 대응으로 전략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 약간 밀고 당기는 강도가 중국이 훨씬 더 천천히 당기는 것이고 미국은 훨씬 더 강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 차이에서 누가 더 유리한지를 계속 우리는 지켜봐야겠죠.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가요? 뭔가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 줄다리기 속에서 조금 급하게 나가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트럼프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 그리고 뭐 이란 쪽까지도 나오고 있죠.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모두 지금 차단을 해서 중국을 다시 한번 또 압박을 하는 건데 이 또한 미중 갈등. 근데 저는 이렇게 간다면 미국이 많이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완전히 미국한테 유리한 게임이라고 평가받던 게 2025년 여름까지의 상황으로 보이고요. 작년 여름. 네, 작년 여름까지. 뭐가 좀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 채널이니까 주식 시장의 상승세만 봐도 지금 작년 가을부터는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성과는 비슷하고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비슷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 전에는 절대적으로 미국이 우위였는데 그게 달라진 거죠. 그 달라진 부분이고 지금부터의 성과도 연초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은 중국과 한국의 강세 그리고 미국 시장의 애매한 조정세를 가지고 시장이 보고 싶은 것은 미국이 절대 강자는 아닌가 보다. 이제 중국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지난 AI 관련돼서도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 칩을 안 받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미국의 자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 계획과 진행과 중국에서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어졌다라는 진행. 네. 그 두 가지의 진행 사이에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될 텐데 투자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선반영돼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국은 선반영돼 있던 상태가 아니에요. 못한다였다가 할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격이나 컨센서스에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가 지금 중국이고 중국 시장으로 지금까지 들어갔던 밸류들이요. 그렇죠. 미국은 얘네 무조건 1등이야. 세 개 다 잡아먹는 거야. 미국 예외주의 모르냐? 지금 얘네들 그 전략으로 해가지고는 테크도 다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혼자만이 다 하는 게임을 하고 있잖아. 라는 부분을 2025년까지 우리는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정사실화라는 부분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긴 부분, 그걸 이제 연초에 미국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요? 미국 1월 베이지북 요걸 좀 살펴보면 미국 경제활동 이제는 좀 개선세 보인다 이런 내용들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또 걱정이 되는 건 인플레이션 우려를 우리가 완전히 떨쳐낸 걸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금리 인하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SBS 경제 채널이고 저도 경제를 하는 사람이라서 경제라는 단어가 전체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근데 K자 경제라는 말은 전체 경제를 전체로 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니까 부분 나눠서 봐야겠다고 용어를 굳이 만든 게 K자 경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전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뭘 얘기하는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셨던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지역별, 위치별, 국가별, 분야별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에서 지금 성과급을 몇 억씩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완전 다른 얘기라고요. 네. 그렇게 전체적인 경제라는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경제라는 질문을 내가 좋은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돼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질문한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업종에 있는 사람이 요즘 경제도 괜찮고 뭐 그런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체감 지수랑은 좀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닌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문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근데 뭐 시청하시는 분도 그렇고 결국 궁금해하시는 거는 뭐 베이지북에 대한 발언도 있고 최근에 페드워치 보면은 금리 인하의 시기가 점점 밀리고 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밀리고 있다라는 컨센으로 좀 잡히고 있어서 대표님이 보셨을 때 지금 대개 올해죠. 올해 6월 정도로 컨센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지금 시장을 바라본다면 투자를 한다면 그쪽으로 일단 보십니까? 제가 주식보다 채권을 먼저 한 사람인데요. 네. 그 대한민국의 채권을 하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 거의 되게 드문 상황인데, 근데 채권 시장은 예전부터 주식 시장보다는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게 경제를 다루는 게 그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에 경제가 뭘 다루는지 헛갈려하면서 행태나 판단 방식이 주식 시장과 많이 유사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천천히 보고 움직였는데 지금은 페드의 금리 인하 확률을 하루에 30%씩 높였다 낮췄다 바꾸면서 마치 주식시장 상한가 30% 오르고 빠지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반영할 때가 있고 반대로 금리가 이제는 되게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얘기로 빨리빨리 변동을 해요. 네. 그 빨리빨리 변동하는 부분이 어떻게 채권과 주식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변동성 지표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10년물 금리를 지난 1년 동안 보시면 없어요. 가격 변동이 없어요. 네. 금리 변동이. 이것은 지금 채권 시장은 경제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헤매고 있는, 못 찾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쭉 보자면 지금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금리의 향방이 막 반영돼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 흐름은 또 아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